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돌아왔는데요. 저희도 다시 합쳐졌네요. 네, 합체했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어땠는지 일주일치를 대략 훑어봤는데 네. 그동안에도 참 많은 종목 이슈들이 있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동안 산업 뉴스와 또 여러 가지 섹터를 다뤄드렸습니다. 좀 잘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꽉 채워주셨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이렇게 다시 만남에 굉장히 반갑고 또 기다려주신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알차게 가득 담았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시간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잘 기억이 안 나는 지난주 금요일 어땠는지부터 복귀 같이 보시죠. 지난 금요일장 양 지수는 전약 후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장중 대비해서 장 후반에 낙폭을 줄여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결국 코스닥 쪽에서는 상승으로 꽤 올라서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0.02% 약보합이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부담이었습니다. 3,500억 정도 팔아치우는 흐름이 있었고요. 반면에 기관 측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있었어요. 결국은 1,000억 원대 매수로 끝이 났습니다. 코스피는 지수 자체는 내렸으나 상승 종목 비중이 더 많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8% 오른 채 끝이 났습니다. 2차 전지와 바이오 쪽에 시총 상위 종목들이 힘을 내줬기 때문이죠. 다만 종목 수가 많은 IT 쪽이 부진했기 때문에 상승 종목 비중은 5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등을 해줬는데 그렇게 호재가 있어서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게 아니라 악재에 나름 좀 적응을 보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날 반등을 이끌었던 수급 주체는 기관 내에서도 금융투자입니다. 통상적으로 금융투자의 수급은 조금 짧은 배팅의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과연 어느 정도 이 전약 후강으로 후반에 낙폭을 되돌린 점이 연속성을 띨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의문입니다. 시장에서 지난주 내내 이제 분위기를 조금 눌렀던 불편한 3종 세트가 이거였죠.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 후반에 살짝 완화되는 느낌은 있었으나 결국 주말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론 꽤 일정 시간 동안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가 부담을 주고 있는데 하나증권에서는 이 3고 역시나 정점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금리 부분도 실업률이 올라가고 정부의 재정 적자가 한계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고강도 긴축을 계속 쓸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있고요. 유가 부분도 사우디 외를 봤을 때는 다른 오펙 국가들은 감산 가능성이 낮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투기 비중이 줄고 있기 때문에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돼가는가가 이 매크로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추이를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매크로 환경과 또 산업이나 기업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들이 콜라보를 이뤘던 지난주였죠. 중국의 아이폰 사용 금지 이슈가 애플의 시총을 계속 끌어내렸었고 국내에도 단연 심리적으로는 좋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등을 비롯해서요. 화웨이 폰에서 뜬금없이 SK 하이닉스 칩을 사용한 이슈가 금요일장에 부각이 됐죠. SK 하이닉스가 4% 정도 빠지면서 지수에는 당연히 일정 부분 영향을 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은 많았어요. 지금 당장 SK 하이닉스의 어떤 악재성 이슈로 작용하기보다는 대중 수출 통제, 규제가 조금 강화될 여지가 있다라는 지적 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전반적인 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슈가 부각될 때는 시장에서 반사 수혜를 좀 보는 섹터, 철강, 알루미늄, 희토류, 철도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갑자기 웬 철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새로운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의 주도로 인도, 중동, 유럽의 수송로 연결 구상
업체가 뭐 출발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중국의 1대1로의 맞불을 놓는다라는 내용인데요. 뭐 당장 섹터별로 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이런 이슈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심리적 영향을 줄 만한 섹터는 이곳이다 정도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미중 갈등은 내년도 미국의 대선을 생각해 봤을 때는 계속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이슈의 강도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제한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분명한 건 시장에서 반도체나 2차 전지와 같은 주도주들이 흔들림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반도체만 놓고 보면 G2 갈등, 아이폰 이슈 등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때마침 젠슨황 엔비디아 CEO가 엔비디아 주식 일부를 매도했다라는 소식도 심리적 위축을 가져왔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장 섹터로 봤을 때 많이 빠진 쪽 HBM, OSAT,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장비, 폴더블, XR 전부 다 IT나 혹은 전장 쪽에 관련된 쪽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반박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죠. 젠슨황이 팔아치운 엔비디아 주식은 정말 소량이다. 0.037%에 불과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한국투자에서는 SK 하이닉스 이슈는 중국 대리점 등에서 이제 따로 쓴 거지 SK 하이닉스가 연관돼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얼추 핸드폰에 들어가는 90%의 부품들을 자급자족을 했는데 오죽 기술이 안 됐으면 SK 하이닉스의 메모리를 갖다 썼겠느냐. 결국 SK 하이닉스의 기술을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시각을 줬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전공정 장비, 반도체 이럴 때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의견도 있고요. 2차 전지 쪽도 한번 볼까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 꽤 한 달, 2달 시간 동안 피크아웃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이 주도주의 피크아웃 논란은 어차피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다라는 점을 상기시켜 볼 필요 있겠습니다. 2007년도에 포스코, 그리고 그 이후에 현대차, 아모레퍼시픽, 이후에 SK 하이닉스. 모두 시총상위 대형주들은 한 번쯤 주도주로서 엄청난 위세를 떨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이후에는 피크아웃 논란에 시달렸었고 그 이후에 실적의 연속성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주가를 반납하기도 했었죠. 하나증권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결국 주도주들은 이 피크아웃 이후에 지위 상실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그것의 기간을 결정하는 변수는 결국 수출이다. 2차 전지가 지금 흔들림을 보이고 있는 것은 6월부터 수출 데이터들이 조금씩 줄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의 이익 증명이 가능할지가 2차 전지 회복의 주요 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은 지금 어떠한 악재로 인해서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모멘텀을 기다리고 또 섹터를 들어 올려줄 만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지금 하나증권에서는 수출 금액으로 놓고 봤을 때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걸 보여주는 쪽이 기계와 화장품이고 저점 형성 가능성이 있는 건 반도체, 조선, 화학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유가도 그렇고 화학 섹터에 대한 모멘텀도 꽤 많이 거론되고 있으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주요 화학 제품들의 가격도 올라가거든요. 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주도주들 그 속에서 시장은 방향 잡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의 무게를 어느 쪽으로 둬야 될지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는데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이죠. SK증권의 미인대회 인더박스. 하반기 들어서 반도체 2차 전지가 힘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박스에 갇히게 되고 고빈도 로테이션이 돌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도 주도주가 상실된 이후에는 공식이 없는 것이 공식이었다라는 점을 얘기합니다. 주도주가 없는 시기 이렇게 엄청나게 갇혀서 고빈도 로테이션이 돌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최근 마찬가지죠. 반도체 2차 전지가 탄력을 받지 못하면서 다른 쪽에서 엄청나게 빠른 수급 전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치고 나오는 쪽이 바이오겠죠. 전통적인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고 지금 비만과 치매 그리고 의료 AI 등의 키워드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쪽이 관심을 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결국 주도주가 쉬고 있는 사이에 요동치는 다른 조금 작은 섹터들 그 가운데서 연속성을 띠는 것은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금요일만 놓고 보면 보톡스,
화장품, 미용기기와 같은 성장 스토리가 조금 받쳐진 쪽에서 강한 시세에 나왔죠. 올리브영 갖고 있는 CJ 주가가 엄청납니다. 기관 수급도 꽤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이날도 6% 올랐죠. AI 로봇 이슈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장악을 하고 있고요. mRNA, 면역 강함, 치매 쪽에서도 강한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삼성증권이 이번 주 주간 전략 보고서를 냈는데요. 에스테틱에 대해서 처음은 사치 소비재이나 이후에는 필수 소비재가 된다라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쪽 스토리는 살아있다라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데 성형외과부터 방문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톡스 쪽도 봐야 한다라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부터 이미 반영이 된 내용이고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인류의 위기는 결국 로봇의 기회이다. 라는 점은 로봇 이슈는 사실 8월 말경부터 해서 계속 짚었었고 시세적으로도 생각보다 더 빨리 시세 분출을 해주고 있는데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자, 한국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무엇을 할까라는 점에 대해서 8월 11일경에 방송했던 내용입니다. 과거는 제품을 소비하는 것에서 이제는 경험을 소비하는 쪽, 체험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고 그중에 하나가 의료관광이다라는 점을 얘기 드렸던 바 있습니다. 시술이 증가하면서 소모성 제품, 보톡스 필러, 리프팅 실 업체들의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메리츠에서는 면세보다 올리브영, 백화점에 가서 막 비싼 거 사기보다는 올리브영에 가서 새로운 제품들을 사는 소비가 더 늘고 있다라는 거죠. 중국판 블로그라는 샤오홍스에서 올리브영 제품에 추천하는 내용이 가득하기 때문에 올리브영 매장마다 정말 외국인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서 CJ 쪽으로 상당히 기관 수급이 좋게 들어오면서 주가 반등도 강하네요. 또 하나 백화점에 가면 MLB를 박스째로 사간다라는 뉴스가 주말 사이에 또 많이 쏟아졌었는데요. FNF가 과거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파이팅 앤 파이팅이라고 주가 엄청나게 잘 가던 그 시기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 내에서 소비자들이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로봇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 간략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로봇 산업이 분명한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여기에 최근 들어서 하나로보와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가 추가되면서 시장에서는 로봇주들 조금 조정도 받았겠다, 살만하다 싶어서 많은 수급이 들어왔었습니다. 이게 지난주 후반에도 이어졌었죠. 그리고 2023년 상반기에 제정된 이제 지능형 로봇봇이 이제 11월 1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배달 로봇이 인도에서 달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정책적 일정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선 딱 나름 관심을 가질 만한 타이밍인 거죠. 세계적으로도 또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로봇에 대한 이슈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나름 재료 매매 혹은 산업의 성장 스토리 매매에서도 로봇은 선택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강했던 거죠. 삼성증권에서는 HD 현대도 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도 이슈가 있어서 한 6% 정도 올랐더라고요. HD 현대는 HD 현대 로보틱스 지분 90%를 갖고 있는데 결국 산업용 로봇 국내 1위 업체이다. 주목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거기다 HD 현대는 배당 수익률 면에서도 짭짤하다 보니 연말까지 좀 들고 가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지적도 나오네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로봇주 내에서 이 종목의 위치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철강도 금요일장 흐름이 좋았어요. 그리고 시간 외까지도 꽤 강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수정 앵커가 자세히 브리핑 도와줄 겁니다. 자, 글로벌 원샷으로 갈게요. 뉴욕장 3대 지수 일단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인 거죠. 애플도 그렇고요. 지수상으로도 반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장중 1.5%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결국 조금의 상승분을 반납한 채 거래를 마쳤죠. G2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부담이었고요. 국채금리와 달러가 강세를 기록하는 점이 여전히 압박을 가했습니다. 중국에서 아이폰을 쓰지 말라는 기조, 그리고 미국의 화웨이 조사 이런 이슈 등이 관망세를 다시 한번 자극했고요. 가솔린 가격에 이어서 중고차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내용은 당연히 물가 데이터 기다리는 입장에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국채금리도 상승했고요. 결국 시장은 그렇게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한 채 어느 정도 반납하며 끝이 났습니다. 유가가 지난 금요일 뉴욕
극장에서 또 올랐습니다. 87달러까지 상승 흐름을 나타냈어요. 이게 90달러 뚫고 올라가느냐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천연가스 공급 부족에 또 강세를 기록했다. 유럽 청가부터 미국 천연가스까지 상승했다라는 소식 등 원자재 쪽의 불안감이 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겠죠. 발레로 에너지를 비롯해서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세가 다 도드라지기도 했습니다.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는 언제까지 이 특징주에 올라갈까요? 비만 당뇨 치료제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여기저기 임상을 하고 그 쓰임을 증명받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결국 노보가 시총이 덴마크 GDP를 앞질렀다라는 이슈까지 들려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추가된 한 줄 코멘트 정도 넣어봤습니다.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 해제도 고려하고 있다. 물론 조금 원론적인 코멘트였습니다만 이런 이슈가 엔화를 자극할 여지는 있겠죠. 엔화 강세 출발 정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섹터로 봤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애플이 상승을 강하게 시도했으나 결국 상승분을 반납한 채 소폭의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쪽 일라이릴리나 헬스케어 쪽이 괜찮았다라는 점과 유가 원자재 강세 속의 에너지주의 강세도 도드라지기도 했습니다.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그리고 중고차 가격의 반등이 이어진다면 인플레를 자극할 여지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저희도 매일같이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자, 일라이릴리 흐름을 보면 작년부터 비만 당뇨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왔던 이 브리핑 스토리 다시 한번 짚고요. 그중에서도 최근 들어 시장의 중심 종목들이 꽤 바뀌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쪽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이슈가 됩니다. 유한양행, 한미약품, 페트론, 동아 ST 이런 쪽 좀 더 관심을 놓고 시세적인 측면에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JP모건에서는 비만 치료 시장은 2030년에는 44조 원 그리고 그 2년 뒤에는 94조 원까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비만 치매 관련한 뉴스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한 거고요. 자, 8월 말경이었죠. IBK가 냈던 보고서 소개해드렸던 바 있습니다. 주도주 변화의 역사. 올해는 2차 전지였는데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거에서 그 후보로 ABC 포트를 얘기했던 바가 있습니다. AI 그리고 바이오, 화장품, 면세, 카지노, 차이나 쪽인데요. 시장에서는 그 이후에 AI 관련한 일부 의료 AI 쪽 그리고 바이오 쪽, 이거는 주로 비만 당뇨가 되겠죠. 그리고 차이나 쪽이 계속해서 관심권역이 들어는 오고 있습니다. 앞서 본 대로 3개월 주가 1위 일라이릴리라는 것도 이쪽에서 확실하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의료 AI가 되겠습니다. 어떤 산업이 성장을 할 때 한 3번 정도 확신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기술 기대감 이런 거 있대라고 내달리죠. 그 다음에 정책과 대중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의료 AI 같은 경우는 보험 수가가 적용되고 정부 정책 지원이 나오는 것 등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의료 AI 기술이 해외로 수출되기 시작하는 점 등 이 부분이 섹터에 대한 3번의 확신으로 작용을 하는데 의료 AI가 지금 딱 이 부분에 걸쳐져 있습니다. 뭔가 해외로의 모멘텀도 안고 있고 정책적인 적용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과열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주말 사이에도 내용들이 꽤 있었습니다. AI가 의사를 대신해서 유방암을 검진할 수 있다라는 루닛에 대한 SCI급 학술지 게재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것도 북유럽 최고 의과대학 스웨덴 왕리 카롤린스크 연구소 박사팀이 주도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루닛에 대한 이슈가 계속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의료 AI에 대한 의견 등을 찾아봤는데 아직도 많이 오르긴 했으나 초기다라는 점이 증권사의 좀 공통된 내용이었습니다. 루닛과 뷰노, 딥노이드, JLK 승승장구했던 올해인데 추가적으로 이슈 타고 더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저희 다음 코너죠. 공방에서도 4차 목표가 달성 이슈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오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입니다. 이번 주는 중요한 거 당연히 CPI가 될 것 같아요. 수요일 밤 9시 30분이고요. 두산 로보틱스 기관 수요 예측 결과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애플 아이폰 차기작 시리즈가 발표되고 사전 예약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애플 주가에 또 어떤 이제 분수령이 돼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한 주 내내 WTI와 국채금리 잘 살필 필요 있겠습니다. ARM 관련한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은 수요일 후반에 이 부분 일정 어떻게 영향을 줄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산업 뉴스는 재료적 측면입니다. 요소수 쪽 이야기 계속 나왔고요. 재건 이야기, SY 뉴스가 꽤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의 파업 부분 이슈, 이거는 그냥 일단 넣어봤는데요. 바이오 항공유 상용화 움직임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런 쪽 뉴스가 계속 추가적으로 쌓이게 된다면 분명 또 시장에서 관련주 찾기 나설 건데 이것은 아직은 아니고요.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계 폐화마케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타그리소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다 보니까 유한양행, 오스코텍 관련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철강 섹터 뉴스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철강이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관심권역이 들어가네요. 네, 제가 앞서 저희가 또 잘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물론 부족하겠지만 여러 가지 섹터를 다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또 철강이었는데요. 9월 5일에 미리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철강주가 지난 금요일에 강하게 시세가 났기 때문에 한 번 더 준비해봤습니다. 이 중국에서의 철강 업황이 개선되는 가운데 철강주를 한 번 더 볼 때인가 라는 내용으로 브리핑을 했었고요. 실제로 8월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KRX 철강 지수는 꾸준히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월 중순부터는 이 철강주들이 좀 휘청한 가운데 2차 전지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포스코 그룹주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중국 쪽에서 철강의 업황이 좀 진정 국면을 가져가고 있고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업황이 반전될 거라는 신호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 쪽에서는 이번 달부터 이렇게 제품의 가격들을 인상하는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철강주에 대해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금요일은 이에 이제 반응을 하듯이 스틸데이였다라고 좀 표기를 해봤는데요. 철강 관련주들이 대표주부터 중소형주까지 모두 다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대표주에서는 동국제강이 8% 넘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철강 중소형주 쪽에서는 하이스틸이 상한가로 또 율촌 같은 경우에는 이 코스닥에 합병 상장한 첫날에 주가가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외에도 뭐 금강철강이나 문배철강 등등의 종목들이 강했다라는 부분이 시세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정말 네버엔딩 스토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반도체에서 시작해서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이제는 철강으로 갑니다. 서로 치고 때리고 맞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EU에서 이제 중국의 과잉 생산에 좀 겨냥을 해서 새로운 철강에 대한 이 고율 관세를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외신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일단은 대상을 지금 봤을 때는 비시장적인 관행을 하고 있는 중국의 철강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에 더불어서 중국산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예외하는 그 부분도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연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강경 조치를 여전히 유지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모든 관세 즉시 철폐하고 무역 관계를 정상 궤도로 돌려라. 그리고 수출 제한 광물을 우리는 그렇다면 추가하겠다라고 역시나 칼을 빼드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내 철강 관련주들이 좀 수혜주로 거론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거기다가 이제 포스코가 철강 가격을 톤당 52,000원 인상하겠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철강 관련주들이 시간 외에서도 이렇게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포스코는 올해 들어서도 꾸준히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었어요. 1월부터 4월까지는 매달 5만 원씩 올렸고 5월에 한 차례 동결을 했었고요. 6월에는 톤당 3만 원 정도 인하를 했다가 9월에 다시 톤당 5만 원대 이상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뭐 스테인리스 강판이나 냉형 강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이 올렸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 국내 철강 쪽에서 가격을 올리는 이유는 중국의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중국에서 12개 제철소가 철강의 가격을 일제히 올렸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국내에서도 철강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국내 자동차나 조선업계는 긴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포스코와 함께 또 하반기에 자동차 강판의 가격과 조선의 후판 가격의 협상이 또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이제 연결고리로 엮이는 산업들이 긴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제품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그동안 2차 전지 모멘텀으로 그 관련한 사업들이 잘 되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주력인 철강 쪽을 더 강화시키겠다. 하반기에는 이쪽에서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를 시작으로 해서 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포스코 홀딩스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60% 넘게 올랐고요. 개인들은 5조 6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다른 철강사들로 좀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궁금해지는데요. SK증권에서는 9월은 확실히 강도가 높은 감산과 또 성수기이기 때문에 철강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서 앞으로 관련해서 좀 수익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같이 PBR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펀더멘탈 개선주에 좀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3분기에는 감익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4분기를 확실하게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이 부분도 9월 5일에 제시해드렸던 부분인데요. 철강의 업황을 단기 개선되는 것에 좀 활용을 하는 건 좋지만 아무래도 장기 투자는 신중히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올해 하반기에 중국의 철강 업계가 감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평가주들의 단기 반등을 노려보고 풍산이나 현대제철 쪽을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관련해서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사 이래 역사상 처음으로 파업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산업계가 같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측에서 지금 요구하는 그 노조 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총 86건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파업이 진행된다면 글로벌 1위 자리도 위태위태하다, 손실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현대제철도 최근에 이렇게 파업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와 연관해서 또 자동차나 조선이나 여러 가지 섹터가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이렇게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거듭해서 교섭을 진행한 끝에 올해 임금 협상에 타결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하반기에 철강주들은 기대 요소와 또 우려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서 어느 쪽에 베팅하면 좋을지 관련주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갈등 이슈와 또 철강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이 철강 섹터에 좀 긍정의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시세적으로 어떤 전략을 짜봐야 될지 잠시 후에 다뤄가겠습니다. 건자재 쪽 뉴스 살짝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건자재라고 하신다면 주요 공사별로 좀 여러 가지 분류가 가능하겠죠. 기초공사 쪽에서 콘크리트 파일, IS 동서, 동양 파일 등의 업체가 있을 거고요. 거푸집 쪽에서는 산모개스품, 금강공업 등이 있을 겁니다. 골조공사는 시멘트, 그 이후에 레미콘, 그다음 마감 쪽에서는 LX하우시스, 한샘, 현대리바트, KCC 이런 건자재 쪽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후반에 업체들을 조금 더 주목하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업체들은 주로 B2B 업체들인데 이쪽은 지금 국내 건설 수주액이나 건축 허가나 착공 면적 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Q 감소로 P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B2C 업체들, 가구나 인테리어, 한샘, 현대리바트 이런 쪽의 업체들은 어느 정도 회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서 최악이 지났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작년 4분기만 해도 4분기는 보통 성수기인데 이 주요 3사 업체들이 결국 이익을 제대로 내지 못했었다라는 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들어서 주택 매매 거래가 어느 정도 회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 B2C 업체들은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하죠. 실제로 한샘이나 현대리바트가 2분기 실적을 열었을 때 꽤나 괜찮았고 당일의 주가 반응도 좋았습니다. 한샘 같은 경우 리하우스 매출이 증가했고 QOQ 대비, 그리고 현대리바트의 집테리어 매출도 크게 증가를 보이면서 LX하우시스도 그렇고 올해 들어서 이쪽에서 빠르게 회복세들을 각각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장에서 조금 적은 비중으로라도 대안을 두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쪽도 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증권가 의견인데요. 한화에서는 한샘, 현대리바트, LX하우시스 순으로 우선을 좀 정해줬습니다. 어떻게 살펴가야 될지 한번 건자재 쪽에 대해서도 오늘 다뤄보도록 할게요. 사실 주말 사이에 아랍에미리트라던가 재건뉴스 등에서도 건자재 좀 작은 업체들 영향권에 꽤 많이 들어갈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전략 같이 담아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유창인 본부장님과 시장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주도주가 부재한 장, 이런 타이틀을 달고 얘기해야 될까요?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이 좀 영 부진합니다. 시세가 연속을 띄지 못합니다. 그쪽 섹터를 들어 올릴 만한 강한 수급도 좀 부재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 AI, 로봇 이런 쪽으로 계속 관심이 이어지는데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전략 짜고 계신지, 또 주 중에 저희 CPI도 나오니까 미리 좀 감안해서 챙겨주세요. 주도주는 계속 변화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꼭 반도체나 2차 전지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난 8월부터죠. 8월부터 로봇주들이 강한 흐름들이 이어왔었고 그게 지금 9월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AI 관련해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조금 이제 네이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아쉬움으로 끝나면서 많이 오르진 못했습니다만은 또 의료 헬스케어 쪽이라든지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라든지 또 비만, 당뇨 치료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한 7월부터 지금까지 좀 상승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이쪽 섹터가 이번 달까지는 조금 더 강한 흐름들이 여러 이벤트가 계속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 주 CPI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CPI 발표가 있고, 우리나라 선물 옵션 만기도 있지만 또 미국이라든지 유럽도 금요일에 선물 옵션 만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주가 FOMC 이슈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주 후반 정도, 그러니까 수요일 이후에, 수요일은 이제 일단 CPI는 좀 높게 예상되고 있거든요. 3.6% 이상 정도 예상되고 있고, 이제 근원 CPI가 이제 근원 CPI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큰 조정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다음 주가 이제 변동성이 있는데, 또 엄밀히 따지면 저희도 이제 그 다음 주가 또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 혹은 이번 주 후반까지는 조금 개별 종목 대응을 좀 하시되 그 이후부터는 약간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수급 배팅을 하기가 참 어려운 장이에요. 9월 달이 여러 가지 일정과 또 좀 긴 명절 연휴까지 끼어 있다 보니까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개별 종목 대응하시다가 리스크 관리에 조금 들어가는 전략을 짜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시장에서는 기존의 주도주들 대신해서 또 자리매김 해주고 있는 섹터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챙겨가시고요. 그 섹터 내에서 철강도 그 선택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강 섹터들이 지난 금요일 시간 외도 강했고요. 주말 사이 여러 가지 뉴스 등도 들어왔는데 철강주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철강 섹터가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죠. 실적은 상당히 좋은데
주가는 좀 오르지 못하는 PBR이 정말 낮은 섹터 중 네, 하나죠. 뭐 이런저런 뭐 이유가 있어서 못 오르고 있는데 일단은 뭐 국내 기업 냉영 간판이라든지 관간의 가격이 최근에 인상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영업 활동하는데 조금 수월해지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일부터 이제 중국이 12개 제철소 철강 가격을 좀 인상을 좀 했고 그 영향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인상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중국 기업들이 좀 감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좀 감산이 좀 연말에 조금 집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연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국내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중국 철강 관련돼서 제재를 좀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들도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국내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은 철강사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방산업, 물론 건설업은 조금 뭐 침체라고 하지만 그래도 뭐 건설 지금 짓고 있는 거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동차, 조선은 여전히 호황입니다. 뭐 계속 수출 데이터 보시면 자동차 조선은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니까요. 실적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안정적인 철강 수요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현대제철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버는 건 맞는데 이게 워낙에 2차전지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철강 가격 이슈로 오르는 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형 철강사를 보신다면 KG 스틸을 조금 더 전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자동차 이제 컬러 강판 시장에 대해서 이 회사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석도 강판이라고 해서 약간 종이처럼 얇은 철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해서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KG 스틸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좀 상승을 좀 준비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철강 가격에 대한 주가 민감도로 봤을 때 현대제철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주셨어요. 자동차, 조선 등의 전방이 워낙 괜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강 수요는 안정적이다라는 점을 살폈습니다. KG 스틸도 조금 가볍게 움직일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네요. 자, 이제 다음 섹터로 갈게요. 건자재 쪽 모처럼 건드려 봅니다. 뭐 증권사 보고서도 있었고 이들의 실적도 괜찮았고요. 조금 작은 사이즈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재건이나 뭐 사우디 이런 쪽 이슈까지 같이 엮여가지고요. 참 건자재가 딱히 좀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뭐 주택 가격이 어쨌든 뭐 3개월 연속인가요? 뭐 혹은 2분기 연속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하면서 주택 거래가 조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사 수요, 가을이 또 이사 수요가 좀 많은 시기입니다. 제일 전 1년적으로 본다라면. 그래서 뭐 전세 가격도 최근에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최근에 좀 건자재, 인테리어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건자재가 다 움직인 게 아니라 인테리어 관련된 기업들이 좀 반응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잊을만 하면 나오는 게 이제 네옴시티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인 것 같아요. 뭐 특히 뭐 우크라이나 재건에는 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네옴시티도 작년부터 우리나라가 좀 MOU 맺은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사우디에서 좀 중요한 사람이 올 때마다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조금 중소형 건설사라든지 또 인테리어 혹은 뭐 여기에 이제 그 소형 주택, 모듈러 주택을 좀 공급하는 기업들이 좀 반응을 좀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내년에는 탄소 중립 인증을 좀 의무화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민간 건설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제품 수요가 조금 특화된 기업들이 제품 수요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많이 한 게 시멘트 업체들이에요. 시멘트가 이산탄소가 상당히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포집 시설이나 이런 부분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이제 뭐 쌍용 CNE 같은 기업들도 내년부터는 조금 어떤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 건자재 관련된 기업들이 다 주가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거나 혹은
지난 7월 달 잠깐 반등하고 나서 옆으로 행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보신다라면 일단 SY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라든지 우크라이나 이슈, 재건 이슈로 인해서 이제 패널 주택이 조금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SY가 상당히 좀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 이 회사가 제가 기억한 게 맞다라면 그 옥상에 태양광, 요 발전 이런 그 이슈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SY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쪽을 보신다면 좀 LX 하우시스가 조금 안정적인 흐름들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SY, LX 하우시스 살펴주셨습니다. 뭐 시간 외에서도 SY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어떤 대응을 하셔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창스픽입니다. 중국 소비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셨어요. 중국인들이 지갑을 열고 있고 실제로 일부 종목들 굉장히 빠르게 주가 반응을 보여줍니다. 지금 시점 들어가도 괜찮은 기업이 어딜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관련된 거는 한두 번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최근에 어쨌든 이제 8월 달에 이슈가 나왔었고, 네. 또 중간중간 또 반일 감정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또 나와서, 조금 체크를 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주가는 뭐 드라마틱하게 막 오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이제 성장주화, 지금 이제 로봇이든 뭐 반도체든 AI, 뭐 2차전지 모두 다 성장주가 가는 흐름들이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소비주들 또 중국 관광객의 유입이 뭐 아직은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반응을 안 하고 있지만 주가만 본다라면 상당히 좀 옆으로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규제가 완화가 됐고 또 반일 감정이 되게 오래 갈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도 중국 관련돼서 이렇게 서치를 해보시면 그 중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뭐 홈페이지 이런 데서 이제 그 글 게시글 같은 거 보면은 상당히 반일 감정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국내 제품들 소비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 가파른 중국 관광객 유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뭐 F&F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으로 중국 소비주죠.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행 갔다 오면 선물 같은 거 많이 사오는데 뭐 F&F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를 입을 수가 있죠. 작고 가벼우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면 막 중국 쪽에서 박스채 막 사가는 네. 사진들을 좀 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당장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국면이다. 지금 바닥권에서 쌍바닥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이미지도 변화가 되고 있고 또 면세점 9월 달부터 이제 인천 면세점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고요. 또 카지노라든지 레저 쪽을 보신다면 GKL이 조금은 더 좋은 흐름들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소비 이번 주 뭐 주 후반에 일정도 많습니다. 문체부의 이제 상하이 베이징 관광 로드쇼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받아갈지 체크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오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 나눠봤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